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만 공부하면 공법 50점 맞을 수 있다. 도시개발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법은 개발계획을 포함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법 제11조 시행자 등 1항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고요. 다만 도시개발 구역의 전부를 황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래서 1호부터 실제 조항에서는 11호까지 나오는데 6호까지만 가져왔고요. 1호 국가나 지자체, 2호 공공기관, 3호 정부 출연기관, 4호 지방공사, 5호 토지 소유자, 6호 조합이 됩니다. 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LH,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 공공기관이 되겠고, 정부 출연기관은 국가철도공단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인데요. 정부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의 경우에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 내 도시개발 사업인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중요합니다. 그리고 1호부터 6호까지의 시행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에서 5호와 6호는 어떤 경우냐? 도시개발 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2항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1항 단서가 뭐였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도시개발 구역의 전부를 황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이때는 지정권자가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2항에서는 이 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즉 대통령령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 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는데 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LH, 지방공사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두 번째, 지자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호, 도시개발 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1호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 시행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판단됐을 때, 2호는 그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자체의 장이 같이 끌고 가려고 할 때, 3호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 소유자 등이 이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을 때, 이럴 때에 그 도시개발 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5항 제1항 2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제7호부터 11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복잡하죠. 제1항이 뭐였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보면은
2호부터 4호까지. 그럼 1호는 국가나 지자체였잖아요. 그럼 국가나 지자체를 제외한 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편하죠? 그리고 6항 토지 소유자 또는 7호부터 11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자, 동의 조건이 붙어요. 자, 2호부터 4호까지 앞장 잠깐 넘어갈게요. 자, 국가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정권자 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가 되죠. 제외가 되고 2호부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데 자, 2호부터 4호를 제외한 즉 공공이 되겠죠. 이 공공을 제외한 다른 시행자들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때에는 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상권자를 포함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정권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서 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 8항 지정권자는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정권자에 의해서 이미 시행자가 지정이 되었는데 이 1호부터 4호에까지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시행자를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 있는데 1호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행정처분에 따라서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을 때 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 그리고 1항 단서 제1항 단서가 뭐였죠?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한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 이 시행자들이 이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했을 때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내용과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자, 토지 소유자나 2항이죠.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자,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1년 이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했을 때는 지정권자가 다른 사람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파랑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1년 이내에 이때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했을 때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분해서 암기를 해두셔야 되고요. 11항 제1항 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 사람들이죠. 국가지자체 등. 이 사람들은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입니다. 일부, 전부 아니에요.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어떤 업무를 대행하게 하냐? 실시 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에 관한 내용을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사업 시행의 위탁입니다. 시행자는 항만, 철도 등의 공공시설의 건설, 그리고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이런 기관에게 위탁하여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위탁을 할 때는 협약 체결을 해서 위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랑과 달리 기초조사, 토지 매수, 손실보상 업무, 주민이주대책사업 주로 보상 업무죠. 이럴 때에도 위탁을 할 수 있죠. 그럼 1항과 2항이 위탁을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서로 다른 부분만 체크하면 되겠죠. 한국관광공사는 보상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받을 수 없고 한국부동산원은 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 공유수의 매립 등에 대한 것을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게 되죠. 서로 다른 부분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탁을 줄 때는 당연히 위탁 수수료를 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5호부터 9호까지 시행자, 즉 공공이 아닌 다른 시행자들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반대로 그러면 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신탁계약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다음 조합입니다. 법 제13조이고요. 조합 설립의 인가입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 받은 인가를 변경하게 될 때에도 별도 인가를 받아야 돼요. 변경도 인가, 설립때도 인가.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인가가 아닌 신고다. 신고의 내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공고 방법 등의 변경이 되겠고요. 1항에 따라서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의 조건이 붙습니다. 법 제14조 조합원 등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면 다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고,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고요. 그리고 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될 수 없는 게 아니고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임원이 될 수 없는 조건은 있어요. 그리고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이 됐을 때에 이 1호부터 3호까지 내용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실시계획입니다. 이 실시계획 부분은 지난 30일에 시험에 나왔었죠. 1항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 실시계획 부분은 지정권자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폐지할 경우에도 이 사망에 따른 절차, 즉 의견 청취 등을 준용을 하고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착오 누락에 따른 시행 면적의 정정, 또 10% 범위의 면적이 감소, 증가 아니죠. 증가 때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란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증가, 감소 다 포함이고요. 이럴 때는 이 사망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법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만 있는 환지 방식, 그리고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시행 방식은 총 3가지가 되겠고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구역 지정 이후에 시행 방식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1호부터 4호까지 시행자가 또 나오죠. 이 시행자가 시행 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그리고 혼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렇게 변경할 때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3호. 1항 1호부터 5호까지 및 7호부터 11호까지 시행자, 즉 조합을 뺀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시행자가 시행 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변경할 때에는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가 있다. 그럼 시행령에서 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대해서 조금 풀어놨어요.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고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1호부터 3호까지에 대한 내용들이 원칙이라는 거죠. 환지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혼용 방식인데요. 어떨 때 환지 방식을 쓰느냐?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그 밖에 구획 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남목,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사용을 해서 개발 사업을 하지만 지가가 너무 높아서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좀 모자랄 수도 있죠. 그럴 때 한지 방식으로 시행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계획적, 일괄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 혼용 방식은 말 그대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이 환지 방식이나 이 수용 방식 요건에 해당할 때 혼용 방식이 되겠고, 이 혼용 방식으로 시행하게 될 때에는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분할 혼용 방식은 소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 지구별로 분할하여, 그리고 미분할 혼용 방식은 용어 그 뜻 그대로 분할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고요. 이항 1호에 따라 분할 혼용 방식이죠. 사업 시행 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 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서 실시 계획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할 혼용 방식을 할 때에는 이 구분되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실시 계획에 담아라 하는 말이 되겠죠. 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수용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한다가 아니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다만 자, 1항 5호부터 7호 및 11호 규정까지, 즉 조합을 제외한 또 공공을 제외한 이런 사람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 동의 요건은 산정 기준일 자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이 되겠다. 지난 영상에서 이 동의 요건에 대해서 따로 살펴봤죠. 그리고 2항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기본적으로 토지보상법,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2항에 따라서 이 토지보상법을 준용을 할 때에는 자, 수용 또는 사용에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이 토지의 세목조서라고 그러죠. 세목조서, 토지의 지번과 지목, 그리고 소유자 등을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에서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면 자, 사업 인정 고시라고 하는데요. 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토지 보상을 할 때. 이 토지 세목 고시를 하면 사업 인정 고시로 인정이 된다. 자, 다음 법 제23조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원했을 때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즉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토지 매수 대금의 일부를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발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공공이 아닌 시행자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공공의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조건과 이 지급 보증을 받았을 때 조건이 두 개가 연속으로 이어져야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이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자, 전체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이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25조 선수금입니다. 시행자는 조성된 토지, 그리고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토지의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그 완료된 토지를 분양을 하게 되잖아요. 분양을 하게 되면 그때 이 대금을 받게 되는데 미리 받는다는 얘기죠, 돈을. 자, 대통령령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시행자가 공공일 때에는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사업 시행 토지 면적의 1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고, 그 외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 확보, 저당권 말소, 진척률 10% 이상 이런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현수금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시행자에 따라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금도 지정권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다음 25조의 원형지 공급의 개발입니다.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할 수 있다.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원형지라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일반적으로 어떤 도시 개발할 이전 상태는 이런 산도 있을 수 있고 논밭이 있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 이 산을 다 까고 흙을 덮어서 흙을 채운 다음에 이런 상태로 가운데 도로도 놓고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짓고 하게 되잖아요. 자, 이럴 때 이 개발하기 이전의 상태를 원형지라고 합니다. 시행자가 직접 개발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 원상태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있고, 이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의 3분의 1 이내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느냐?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그리고 공모에서 선정된 자, 그리고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자에게 원형지를 줘서 이 사람들에게 직접 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공급 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공급 계획의 내용에는 이 원형지 개발자에 관한 사항과 원형지의 공급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정권자는 이 원형지 공급을 승인하게 될 때에는 이행 조건 등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개발 밀도나 토지 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 처리 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개발하려는 자 중에서 이 국가나 지자체를 제외한 이 2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의 범위에서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이 10년의 범위라는 것은 최대 10년이라는 거죠.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는 5년 이내에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고,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반시설 용지, 임대주택 용지, 분양주택 용지 아니에요. 임대주택 용지, 원형지 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등은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예외로 합니다. 이럴 때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자, 그러면 6항에 담고 있는 내용이 많은데요. 국가나 지자체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어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고, 그 외에 원형지를 공급 개발하는 자도 이런 경우에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는 이 기간들이 있다. 이 기간은 5년, 10년인데,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는 5년,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는 10년 이내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계속 이어집니다. 시행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호부터 4호까지 내용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를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6항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합니다. 즉 직접 이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는 거죠. 다만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한다. 기본적으로는 수의계약 방법, 그리고 이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려고 할 때는 경쟁 입찰로 준다. 다만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 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정가격 더하기 기반시설 공사비를 가지고 협의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중 환지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1항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환지 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지 설계, 환지 명세, 토지 명세, 재비지 보류지 명세 등을 포함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요. 3항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전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환지 계획의 기준을 알아볼게요. 시행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환지 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환지는 기본적으로 평면, 입체 환지로 나눠지고요. 평면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기존의 토지에 있던 것을 조성된 토지 이후에 이전하는 방식이 평면 환지고, 입체 환지는 토지나 건축물, 입체니까 건축물이 나오게 되겠죠. 이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 평면 환지, 입체 환지는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이 입체 환지다. 그리고 환지 설계는 평가시기 원칙입니다. 평가시기 무엇이냐?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평가 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환지 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기존의 토지의 가격과 이 도시개발 사업 이후에 최대로 조성되는 토지를 평가를 비교를 해서 하는 것이 평가식이 되겠고, 그리고 면적식 같은 경우는 시행 전의 토지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게 면적식인데 기본은 평가식이 원칙이다. 그리고 하나의 환지 계획 구역에서는 같은 방식, 평가식이든 면적식이든 하나의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그리고 입체 환지를 할 때에는 반드시 평가식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조 2에서 이 평가액은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 인가시를 기준으로 하고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환지 후에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할 수도 있고요. 환지 설계 시의 평균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즉 내 토지가 깎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법 28조는 보류지가 나옵니다. 보류지는 말 그대로 보류해두는 땅이 되겠죠. 보류지는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서 정하되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이 구역별로 사업비나 보류지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환지계획의 인가 절차가 되겠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즉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환지계획을 정하려고 할 때에는 이 임차권 등을 가진 자, 임차권자 등에게 알리고 일반인에게 공람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이 공람 기간 안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시행자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 계획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출된 의견서, 이 제출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 시행자는 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공람기일이 종료된 날로부터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반영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내면 그 계획에 일단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 계획의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비지가 있는데요.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자, 기본적으로 보류지가 더 큰 범주가 되겠고 그 안에 채비지가 있는 거죠. 보류지를 정할 수 있고 그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의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채비지는 일단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업용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분양 대금을 회수해서 이 사업비를 충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환지 예정지 지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종전의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예정지 지정이 효력 발생일로부터 이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제 환지로 인해서 내가 받을 토지에 대해서 내 종전 토지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이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자, 이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해야 되잖아요. 1항에 따라서 이 토지는 사용 수익이 안 되지만 이 토지는 사용 수익을 하는데, 이 장애가 될 물건이 이 토지에 있거나 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 사용 수익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때가 아닌 따로 정할 수 있다. 자, 3항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토지 사용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2항에 따라서 시작하는 경우에, 자, 1항 또는 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도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채비지 용도로 지정을 하더라도 필요하면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지 처분인데요. 환지 처분은 이제 끝났다는 뜻이에요.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자, 공고하고 서류를 공람을 시킵니다. 또 이 공람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조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자, 이제 준공검사를 합니다. 준공검사를 해서 이 도시개발 사업 공사를 끝내요. 그러면 이 준공검사를 준공검사 받았거나 아니면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겠죠. 이때는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환지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행자는 환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당연히 공고를 해야 되겠죠. 42조 환지 처분의 효과입니다. 종종 시험에 나오긴 했었는데 이 부분을 넣을까 말까 잠깐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내용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기존의 시험은 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처분의 효과가 언제 생기느냐?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이 포인트는 다음 날이다. 뭐 1항부터 6항까지 뭐 이런저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항상 다음 날이다. 그리고 뭐 지역권의 같은 경우에는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는 내용, 이런 내용들 빼고는 다른 내용들은 뭐 기본적으로 언제 효과가 발생하느냐를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내용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도시개발법까지 공포보시점 맞기를 마쳤고요. 이제 도시정비법과 그리고 주택법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영상 제작이 늦었는데요. 9월 안에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제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제작에 사용된 자료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부동산 공법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